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격상 이렇게 점잖하게 인사를 하면 잘 안 어울린 것 같습니다. 웃음으로 인사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하시고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웃을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행복 광산을 만드는 의미로 여러분도 함께 웃으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요. 하는데 요즘 워낙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모로 힘드시고 하셔서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임방훈 선생님의 외손녀이신 우리 박 교수님 고운 노래 참 잘 들었습니다. 임방훈 선생님께서 일제 지하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쑥대머리라는 그 판소리 한 대목으로 100만장이라고 하는 판을 판매를 하실 정도로 대단한 소리꾼이셨죠. 근데 저는 그 소리를 정말 수천 번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목에서 우리 조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목에서 그 감동을 했을까 했더니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간장으로 썩은 눈물로 임무 화상을 그려볼까.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예. 애간장이 다 녹도록 이 간장의 썩은 눈물로 임의 화상을 그려본다는 그 춘향이의 그 마음이 조선의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고 100만장이라는 판을 구매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평소에는 우리 김동철 의원님이 참 온화하시고 편안하시고 인격적인 또 풍모를 갖추시고 계시는데 불의를 보면은 저렇게 화를 내시고 정말 정의롭게 국정을 또 의정을 운영을 하시는 거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오늘 영상을 잘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잘 보셨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자의 제자가 공자께 질문을 했답니다. 스승님, 진정한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공자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 이것을 근자열 원자래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제 참 오랫동안 우리 광산이 활력이 넘치고 매력이 있고 행복한 광산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오늘 짧은 토크쇼지만 저는 우리 오승영 교수님께서 지역 현안이라든가 정치 문제들은 주로 이끌고 나가실 것 같고 저는 옆에서 추임새도 놓고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 교수님 영상 보시고 느끼신 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승영입니다. 저는 평소에 김동철 의원님 뵈면서 소리 없이 강한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0분 가까이 영상 보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소리가 없진 않구나. 버럭 소리를 잘 지르시는구나 라는 걸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네,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네.
버럭 소리를 질러야 될 때는 지르고 또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서서 긁어주시고 지적해주시고 야단쳐주시는 분이 우리 정치에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동철 의원께서 그런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시는 꼭 한국 정치에 필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오셨다라는 걸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이 광산은 광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허브로 떠오르고 있고 가장 많은 인구가 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광산의 문제를 또 호남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먼저 지역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지역의 현안 문제 우리 의원님께 같이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하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따로 질문, 질의응답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여기 보면 광주의 내일을 말한다, 그리고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인데요. 광주가 됐건 정치가 됐건 저는 그냥 묻는 역할을 좀 여러분 대신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말하는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제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광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산과 광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광산과 광주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크게 지금까지 두 가지 정도만 광산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등원을 했을 때 그때 경부선 KTX가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1단계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또 상임위가 건설 교통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KTX는 어떻게 됐지 하고 찾아보니까 호남선 KTX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겠다는 계획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였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 뭐 했지 찾아봤더니 김대중 정부 때 호남 고속철 5년 동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처음 2년은 IMF 외환위기 극복한다고 돈이 없으니까 못했고 3년 동안은 김기혁을 가지고 충청도와 싸우니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고속철 말고 일반 철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철도가 경부선 복선화가 1945년에 끝났는데 호남선 복선화가 2003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선 복선화를 놓고 보면 경부선에 비해서 58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 호남선 KTX가 이 복선화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호남선은 KTX 안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무현 정부 때 빨리 이걸 압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호남 고속철 기본 계획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06년 8월 달에 호남 고속철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가장 먼저 뽑고 싶고요. 만약 그때 호남 고속철 안 됐더라면 그 뒤에 이명박 정부가 해줬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해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호남 고속철을 타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해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용병장입니다. 군용병장이 1964년에 들어왔으니까 당시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군용병장을 소원패에 대해서도 말도 떳떳하지 못하고 또 보상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용병장 소원패 보상과 이전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광주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경부고속도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남권 발전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영남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시대는 또 아니죠. 마찬가지로 호남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와 맞먹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프라 중에 하나가 저는 고속철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호남선 고속철도를 완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호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주시고 뭐 다들 아시지만 요즘에 서울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서울에서 일 보고 또 광주 내려오면 해가 지기 전에 광주에 내려와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초스피드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작지 않은 세월입니다. 길지 않는 세월인데 저희 그 광산구민들이 모르는 그 뒷이야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을 호남철이라는 그 이름까지 붙일 정도인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정말 힘들었던 점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방금 그 동영상에도 있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가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짓는데도 14조, 15조가 들지만 그거 해봐야 적자 나는데 어떻게 그걸 해줄 수 있느냐, 국고로 어떻게 그걸 다 보장할 수 있냐는 게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국회의원 숫자로 압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의 안건을 놓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아서 호남 고속철 조기 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를 했고 또 동료 의원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 제가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 호남 민심도 저희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근데 이제 다음 해에 노무현 대통령이 5.18 참배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오셨는데 점심을 저기 구청 앞에 송원 떡갈비에서 같이 점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송원 떡갈비에서 점심 빨리 먹고 대통령 앞으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대통령님 호남 고속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지역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호남 고속철은 그냥 경제성만으로 하진 않겠다 이렇게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성이 있어서 해준 거 아니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해준 거지 호남 고속철이 경제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일본의 고속철들을 보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속도가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건 경제성이 있다. 근데 2015년 4월 달에 호남 고속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개통이 돼서 그때까지 개통되기 전까지 호남 고속철이 매년 85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호남 고속철 개통되고 나서 2017년 계산해 보니까 350억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 동맹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의원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이해찬 그 당시 총리였었죠.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없다라고 15조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는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성도 생겼고 결국 이해찬 총리 얘기가 틀렸다는 건데 혹시 그 뒤에 이해찬 총리 만나서 그거 관련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지난 일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실은 이해찬 총리의 눈치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의 관계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노무현 이해찬의 관계는 아주 그 동지적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해찬 총리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마음고생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서울 올라가면서 보니까 오전에 이해찬 의원님께서 KTX 타고 가시더라고요. 송정역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고맙다고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 정도만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뭐 여러분들 뵈면 역에서 뵈면 아이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동철 의원님 이렇게 돼가지고 덕보시네요. 한 말씀 하시면 이렇게 내리실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뭐 그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초선 의원께서 이렇게 그냥 들이대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 근데 그 쉽지 않은 어떤 제스처를 하시는 건데 그때 이야기 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도 그때 아마 이제 그때는 제가 호남 고속철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모든 것을 여기다 걸고 막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을 때니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앞에 가서 겁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사선 의원이지만 아마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때 아마 제가 정말 겁없이 좀 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 호남고속철 개통돼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그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 또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송정역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또 역세권 개발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에 관한 해법과 비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송정역을 이용하신 분들은 무슨 역사가 이렇게 좁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송정역 이용객을 당시 추산을 할 때 2025년 그러니까 5년 뒤에 송정역의 하루 이용객이 12,000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3,000명 이용했었거든요. 3,000명 이용했는데 2025년이 되면 한 12,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몇 명이 이용하느냐? 24,000명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송정 역사를 저렇게 손바닥만하게 지어놨어요. 지금 송정역 규모가 오송역이나 울산역보다 훨씬 많고요. 오송역하고 지금 오송역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송역은 역사가 6층입니다. 6층. 그래서 송정역은 이제 경전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송정역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국토부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정역 후면에 금호타이어 쪽에 지금 후면도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 메인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송정역도 이제 그 후면도로 쪽에서 훨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가장 큰 문제여서 일단 최대 현재 한 1,600명 그리고 최대 2,000명의 주차장을 1월부터 이번 달부터입니다. 이번 달부터 주차장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송정역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안 중에 하나가 군공항 이전제일 것 같습니다. 소음 피해 문제도 여전히 좀 남아있고요. 이 두 가지 문제도 계속해서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소음피해 보상법은 이제 작년에 통과가 돼서 물론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소송하지 않아도 그리고 변호사한테 소송 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소음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개정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은 군용 비행장을 이전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13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20년이니까 지금 7년이 지나도록 군공항 이전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군공항 이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특단의 대책이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새만금에 전라북도 도민들이 요청을 해서 새만금에 또 국제공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호남권 인구가 이제 500만 조금 더 되는데 새만금의 국제공항, 무안의 국제공항 있게 되면요, 둘 다 죽습니다. 지금 인구가 1,400만 명인 동남권,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는 인구가 1,400만인데도 동남권은 신공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만밖에 안 되는 호남권에 국제공항이 2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만드는데 10조 됩니다. 10조. 군공항 이전하는데 10조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무안공항 이용하는 게 너무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새만금 문제도 해결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남과 전북의 경계선상, 그러니까 장성 정도 되겠습니다. 장성 정도에 서남권 신공항을 지어서 새만금 국제공항, 무안 국제공항, 그 다음에 광주 군공항 문제까지 한꺼번에 거기에 이전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광주시와 함께 이 문재인 정부에 그걸 건의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한 가지 법안이나 군공항 문제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금 의원님께서 싸우고 계시는데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떠한 국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위야무야 되고 끝나버리냐, 이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군공항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상무지구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집에 전화 오는 문제죠. 전화 좀 받으려고 하면은 쫙 하고 올라가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사실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법원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개인 돈이 들어갔고 또 그런 문제로 이익을 좀 많이 챙겼던 변호사님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광산 구민이나 광주 시민들이 그런 어려움 없이 누구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끊임없이 국방부 장관이 3명 바뀌었습니까? 4명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장관이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는 우리 김동철 의원님을 보면서 또 다른 별명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구나. 끊임없이 달리시는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또 러시아로 해서 우리 그 청년들의 열정이 함께 전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갑자기 톡쇼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게 7년 지났습니다. 아마 민선 7기였던가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시도 상생해서 제일 먼저 합의했다고 내걸었던 게 군공항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 이제 뭐 광주공항 다 무한으로 이전한 것처럼 다 끝난 일처럼 보도를 했는데 지금 보면 한 걸음도 나간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전남 입장에서는 광주 민간공항의 국내선을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안에서는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을 가져가고 싶고,
광주시에서는 군공항까지 같이 이전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마 포괄적인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어느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걸 본다면 그 광주에서는 이제 주려고 하고 무안에서는 절대 안 받겠다.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굿이라도 한판 크게 해가지고 이걸 좀 해결을 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 우리 모든 시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정치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정치인이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좀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네. 저는 정치할 때 주민들, 지역 국민들 의견을 항상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지역의 이익과 국가적인 이익이 충돌할 때는 국가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큰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3의 해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금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안공항 그리고 새만금공항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금 제안을 하신 건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외에도 광주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광산구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비전과 성장 동력이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들도 많은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지금 먹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네. 저는 윤장현 전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꺼낸 것은 저는 아주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때도 진전이 없었었어요. 제가 그때 2014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할 때 그때 윤장현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꺼냈는데 그때 산업부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우선순위가 9번째였습니다. 9번째. 보통 산업부에서 2개 정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9번째였습니다. 산업부에. 그럼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설득하고 또 윤장현 시장이 직접 산업부 장관에게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윤장현 시장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산업부 장관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은 단순히 광주 도와다니는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또 자동차에서 다른 모든 산업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해서 윤상직 장관을 설득시켜가지고 9번째에 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두 번째 안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2년 뒤인 2016년에 통과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것이 안 됐더라면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 착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착공도 못했던 것이죠.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큰 보람을 갖습니다. 이 대목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뒷이야기가 있었네요. 개인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0분 동안 영상을 통해서 그 활동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언론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도 그렇고 20대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의 최악의 국회 아니었느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 비판적인 평가도 있고 또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사실 좀 실망스러워요. 20대 국회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20대 국회 그러면 언론도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실패한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초반으로 돌아가면요, 반드시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국민의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사이에서 전국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종 같은 것, 각종 법안,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이 20대 국회 초반기에는 아주 정말 매끄럽게 잘 됐는데 이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면서 통합이 된 게 아니라 야권이 완전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분열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 두 개만이 남다 보니까 이 거대 양당이 맨날 싸우면서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옛날로 다시 국민의당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 이 거대 정당을 견제하고 견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3정당 중도 통합정당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서너 개의 비슷비슷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 모든 것이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서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다당제의 시대를 열려야 된다. 거대 양당의 시대에서 다당제의 시대를 통해서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품을 살 때도 두 개의 회사밖에 없으면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개의 회사가 있으면 여러 개의 제품 중에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듯이 정당도 정치도 여러 개의 정당이 있으면 여러 개의 정당 중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두 개의 정당밖에 없으면 영남은 한국당, 호남은 민주당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정치는 맨날 싸우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를 살리는 길은 적어도 한 3, 4개의 비슷비슷한 의석의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당제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국민의당이 3당이었을 때는 충분히 중재자 역할을 잘 했고 또 생산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이 분열되면서 숫자는 많아졌지만 존재감은 0이 된 그런 상태에서는 승파를 거두지 못했고 국회에서 비판을 받는 것도 많다라는 거고 결국은 다시 국민의당처럼 3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한국정 진화적인 길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광산의 미래 얘기도 했고 광주의 미래 얘기도 했고 또 한국 정치 미래 얘기도 했는데 가장 제가 궁금한 건 오히려 이런 큰 이야기도 좋지만 인간 김동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한 것 같아서 좀 소프트한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그리고 또 본인이 좀 닮고 싶어하는 평소에 꼭 해주고 싶은 어떤 금원으로 삼는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사람들로만 한다면은 제가 요즘 세종대왕 평전을 읽고 있는데 세종대왕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성우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자기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 자기하고 경쟁했던 사람들을 전부 내각에 끌어들여가지고 미국 정치를 이끌어갔고 그렇게 해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피격돼서 사망했을 때 링컨 대통령의 시신을 앞에 두고 가장 서럽게 본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스탠턴은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이 국방부 장관 스탠턴이 장관 되기 전에 링컨 대통령을 긴팔 원숭이라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가장 서럽게 울면서 여기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쓰러져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제가 김대중 정신, 김대중 리더십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의 본보기가 링컨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평소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상당히 점잖으시고 인자하신 모습을 뵐 수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현안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실 때는 하시고 하셨는데 뭐 방금 전에 저희가 군공항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호남철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16년 정도 의원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정말 그 가슴이 뭉클했던 정말 가장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광산 구민들하고 내가 좋은 그런 일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그 안이나 일이 있으셨는지. 네, 예. 뭐 여러 가지 농촌 마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소한 예.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참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1년 동안 노력해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여기도 그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흥동에 대주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397세대가 사는데요. 신흥동 대주 아파트가 2009년 1월 달에 대주 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임대 아파트거든요. 임대 아파트니까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그 1순위가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근저당권 행사해버리면 그분들은 전부 길바닥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도 공공 임대 아파트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 아파트를 LH 토지공사가 사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쫓겨나지 않도록 한 게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한 1년 걸렸거든요. 2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한 9개월 걸렸네요. 9개월 걸렸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요. 제가 국토부 차관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법안을 국토부 차관이 담는. 그래서 국토부 차관을 수없이 만났고 설득했고 그 다음에 저 혼자가 안 되니까 전국에 이런 대주 아파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그런 부도 임대 아파트를 따져보니까 한 4,500군데 있고 그 당사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전부 길거리에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건설위원회죠? 아니,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의원들한테 전부 편지 보내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신촌 대주 아파트 397세대도 해결이 됐지만 신촌 대주 아파트로 인해서 5만 명의 전국적으로 5만 명의 부도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저는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답변을 자르는 역할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5분이 초과됐는데 자르지도 못했습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질의응답 통해서 우리 김동철 의원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 열정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토크쇼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과 정치의 변화에 대한 열정, 변화,
소신, 헌신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토크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한다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